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경제 아나운서들의 개념 있는 토크, 경개톡 오늘도 힘차게 시작합니다. 네, 먼저 본부장님과 인사 나누고 시작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또 새로운 인물로 제가 준비했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조금 이제 자수성가 같은 느낌의 인물인데요. 바로 한번 소개 시작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지금 사진에서 띄워드린 것처럼 성함은 손정희 씨입니다. 네. 또 손마사요 씨라도 불리는데요. 네. 이름처럼 한국계 일본인이십니다. 소프트뱅크 그룹의 초대 회장님이시고 네. 1957년생 네. 67세입니다. 네. 자산 규모는 291억 달러, 약 38조로 추정되는데요. 이분의 어린 시절부터 하나씩 톱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왼쪽에 있는 분이 손정희 회장님인데요. 제일교포 3세이시고 일본 사가현에서 사형제 중 둘째로 태어나셨다고 합니다. 당시 제일교포이기 때문에 좀 차별이 심했다고 해요. 그래서 손정희는 손마사요 씨가 아니라 야스모토 마사요 씨라는 이름으로 쭉 살아왔다고 합니다. 하지만 16세가 되던 해에 오른쪽 사진에 보이시는 분, 이분의 책을 읽고 다시 한번 생각을 바뀌게 되는데요. 오른쪽 분의 성함은 사카모토 료마라고 하시는 분입니다. 이분은 일본 근대화의 주역이라고 하는데요. 이분의 책을 읽고 롤모델이 됐다고 합니다. 이 책을 본 그는 이 차별과 인종 문제로 힘들어하던 자신을 조금 한심하게 생각하고 이제 한 번뿐인 인생 큰일 한번 해보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뜻을 높게라는 좌우명을 갖게 됐다고 합니다. 당시 그는 사실 할아버지 할머니 때까지만 해도 조금 이제 가정 형편이 안 좋았는데 아버지와 삼촌이 파친코 사업에서 좀 크게 성공을 하고 나서 경제적으로 안정이 되었다고 해요. 그래요? 네, 그래서 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교육열이 높아서 명문고까지 입학을 하게 됐고요. 근데 이때 좀 안 좋았던 시기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이제 피를 토하시고 건강이 악화됐는데 이때 이 사카모토라는 분의 책을 읽고 가족의 문제를 중장기적으로 보면 좀 사업가가 돼서 이 집안을 부흥시켜야겠다 이런 마음가짐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족들의 좀 거센 반대에도 불구하고 미국 유학길에 오르게 됐고요. 고등학교를 자퇴하고 가서 이제 고등학교는 미국으로 다녔다고 합니다. 여담으로 훗날 방송에서 제일고표기 때문에 좀 돌을 맞으면서 차별을 당한 적도 있다고 했고요. 또 다른 여담으로는 아버지가 이분이 한국으로 가서 대통령이 되길 바랬다고 하더라고요. 이분이 한국 와서 대통령 됐다면 어떤 세상이 펼쳐졌을까요? 손정희 회장이요? 네. 네. 그런 좀 약간 천재라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아버지께서. 네. 이렇게 어린 시절을 보냈는데 이 인생 계획 혹시 본부장님 들어보셨을까요? 인생 계획이요? 네. 10대, 20대, 20대, 30대 뭐 한다 이런 얘기요? 네네네. 이 네. 말이 좀 유명하다고 하더라고요. 이 계획을 19세에 세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말을 살펴보면 20대 이름을 날린다. 30대에는 1조 원의 사업 자금을 마련한다. 40대는 사업에 큰 성부를 건다. 50대 연 1조엔 매출 사업을 완성한다. 60대는 다음 세대에게 사업을 물려준다라는 말을 할 정도로 좀 야무진 고등학교 시절을 보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제 미국으로 떠나서는 6개월 동안 홈스테이를 하고요. 이후 샌프란시스코 세라몬테 고등학교에 편입을 했고 가서는 밤을 새워가면서 공부를 엄청 열심히 했다고 합니다. 고등학교 3년 과정을 단 2주 만에 독학을 했고요. 덕분에 이제 검정고시를 치러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SAT 성적이 필요 없는 대학에 입학을 했다가 전 과목 A 학점을 맞으면서 UC 버클리 경제학과에 편입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만큼 손정희는 자신이 물리적으로 나보다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은 없을 거다라고 자부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50년 인생 계획을 보고 경이로운 거는 이 말들을 다 지켰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이 점들을 좀 주목하면서 앞으로의 여생을 조금 바라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대학에 입학을 해서 공부하던 손정희 회장은 지금 앞에 보이시는 것처럼 인텔의 마이크로 프로세서를 보고 큰 충격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이때 과학 잡지를 보고 충격을 받은 건데 이 조그마한 부품 하나가 인류의 역사를 아주 송두리째 바꿔놓을 거다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 후 몇 개월간 매일 5분씩 투자를 해서 사업 아이템을 찾은 결과 다중언어 번역기를 만들어야겠다라는 결심을 했다고 합니다. 사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학도였는데 이
반도체를 보고 좀 충격을 받고 또 기계를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해요. 네네네. 이 부분이 저는 되게 신선했는데 이렇게 사진 보이시는 것처럼 UC 버클리에 공대 연구원들을 좀 매수를 해서 네네. 개발을 했다고 합니다. 네네. 그 만든 게 뭐예요? 만들어가지고 제가 만든 사전은 못 찾았지만 요런 식의 샤프요? 네, 샤프에 있다가 아, 또 유니션 월드. 네, 그래서 음성 번역기랑 전자사전을 만들었다고 해요. 아, 그래서 전자사전 같은 경우에는 너무 몰두한 나머지 결혼을 앞두고 있었는데 결혼 시즌도 조금 미뤘다고 합니다. 아. 전자사전 개발을 위해서. 그 샤프에 판 거죠? 네. 번역기를. 처음에는 사실 자기가 만들다가 네.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이후에는 샤프에 이 특허를 팔았다고 해요. 음. 그래서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브랜드명은 샤프로 되어 있습니다. 네네네. 사실 샤프가 일본 기업으로 우리 전사자선 같은 게 엄청 유명하지 네, 않나요? 유명해요. 네네네. 예전에 저도 썼던 게 네, 기억이 네, 나는데요.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때 친한 친구와 유니손 월드라는 벤처 기업을 설립하고 이를 샤프에 팔았다고 합니다. 당시에 15억 원 이상의 수입을 거둬들였다고 하는데요. 이때 손정희는 미국 유학 중에 만난 우미 마사미와 열애 중이었다고 합니다. 이후에는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소프트뱅크를 설립하게 되는데요. 이때 당시에 좀 젊은 사진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컴퓨터 앞에서 소프트뱅크 설립한 모습이 보여지는데 1980년에 미국에서 다시 일본으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23살의 손정희는 디지털 정보 혁명, 즉 세상의 지혜와 지식을 디지털로 공유하게 하겠다라는 꿈을 꾸었다고 하는데요. 어찌 보면 이때 꿨던 꿈이 지금은 너무 일반화됐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1981년에는 일본에 와서 허름한 2층 건물에 직원 2명과 함께 창업을 했고요. 소프트웨어 유통, 그리고 컴퓨터 서적 출판 등으로 사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 안 가서 컴퓨터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관련 제품 전시회인 컴덱스에서 출품한 소프트웨어가 대박을 치게 됩니다. 이때부터 일본 벤처기업의 선구자 중 한 명으로 승승장구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 승승장구할 것만 같은 이 손정유 회장은 1983년에 악성 간염을 판정받고 이 회장직에서 조금 물러나게도 되는데요. 이때 입퇴원을 반복하면서 3년간 이제 출퇴근을 했지만 아무래도 아프다 보니 조금 사업은 뒷전으로 했던 것 같습니다. 이때 소프트뱅크가 빚더미에 쌓이게 되고요. 많은 직원들이 또 퇴사를 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러고 다시 86년에 회사로 돌아왔는데 소프트뱅크는 100억 원의 빚을 지게 됐다고 합니다. 당시 나이가 29이었다고 하는데 사실 29이면 지금 정말 젊은 나이잖아요. 맞습니다. 네. 이제 이 간염 판정과 100억 원의 빚, 저라면 조금 세상이 무너질 것 같은데 손정희 회장은 또 그러지 않았겠죠? 맞습니다. 네. 네. 아, 여기서 이제 무너지면 안 되겠다. 또 다른 사업을 좀 돌파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네. 그때 눈에 들어왔던 거는 전화 서비스인데요. 네네. 이 NCC 박스 혹시 본부장님 아시나요? 이 뭡니까 이게? 이게 저도 처음 보는데 네네. 그때 당시에 일본은 지역과 회사마다 통신 요금이 달랐는데 이 박스 하나로 자동으로 가장 싼 회전을 찾아주는 박스라고 해요. 아무래도 조금 신드롬처럼 이게 유행을 얻었고 사실 100억 원의 적자였는데 이 박스 하나로 200원의 흑자를 얻게 됩니다. 200원이요? 200억 원이요. 네네. 죄송합니다. 200억의 로열티를 받고 이제 흑자 전환에 네네네. 성공했다고 합니다. 네. 이후에는 사진 보면 아시겠지만 빌 게이츠 회장과도 되게 네네. 친분이 있었다고 네네. 해요. IT 미국 기업들과 적극적으로 교류에 나섰는데요. 특히 1990년을 전후로 그는 마이크로소프트 회장 빌 게이츠와 친분을 쌓았고 또 마이크로소프트의 독점 판매권까지 따냈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대박을 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92년도에 윈도우 3.1을 대박을 치고 소프트뱅크의 매출은 1조 원을 돌파하게 되고요. 사진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MS와 합작하는 게임뱅크라는 투자 발표 행사장까지 갔다고 합니다. 이렇게 94년 손정희 소프트뱅크 회장은 일본 사상 최고액으로 주식시장에 상장을 하게 되었고요. 이때 당시에 2조 원의 자금을 확보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야후 재팬, 꽤나 이 친숙한 회사가 나오고요. 소프트뱅크 하면 야후부터 저는 생각이 네, 들더라고요. 맞아요. 네. 이때 이제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 당시에는 일본이 M&A에 있어서 조금 부정적인 시각이 있었는데 손정희 회장은 적극적으로 M&A 시장에 뛰어들게 되는데요.
세계 최대 IT 미디어 그룹의 지프 데이비스 출판 부문과 세계 최대 전시회인 컴텍스 등도 본격적으로 이제 M&A 인수하기 시작하고요. 이때 보이는 야후도 소개를 받고 창립자인 제리 양과의 미팅 끝에 지분 34%를 확보하고 설립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때부터 손정희 회장과 야후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데요. 하지만 당시 야후는 10억 매출에 20억 적자를 또 보고 있었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손정희는 미국 언론으로부터 거품맨, 거품 남자다라는 평가까지 받게 되는데요. 하지만 1996년 야후가 나스닥에 상장을 하면서 또다시 대박을 칩니다. 99년 손정희의 지분은 16조 원에 달하게 되고 또다시 벤처 기업들의 열풍적인 투자가 진행됐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서 손정희는 단 4일간이지만 빌 게이츠를 제치고 세계 IT 업계의 제1위 부자를 탈환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또 승승장구할 것만 같은 손정희 회장이 닷컴 버블을 맞이하게 됩니다. 혹시 닷컴 버블 때 기억하시나요? 그럼요. 그쵸. 이때 주가 보시면 2000년 시작하자마자 거의 무슨 송전탑 마냥 쭉 떨어지게 되더라고요. 네네네. 이때 손정희 회장도 좀 패닉에 빠졌을 것 같은데 네네네. 이때 당시에도 손정희 회장은 좀 돌파구를 찾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2000년 3월 전 세계를 강타했을 때 물론 손정희 회장도 소프트뱅크의 주가가 100분의 1 토막이 났고요. 손정희 재산도 70조 원에서 1000억 원으로 떨어지게 된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는 인터넷에 대한 믿음은 버리지 않았었는데요. 6시간의 주주총회 끝에 야후, 비비라는 회사를 또 매수하게 됩니다. 이어서는 또 초고속 인터넷 사업에 뛰어들게 됐다고 하는데요. 이때 손정희식 발상이라는 말까지 나오게 됩니다. 당시에는 일본이 초고속 인터넷이 들어오지 않았던 상황이었고 또 NTT라는 기업이 인터넷 시장을 좀 장악하고 있던 상황인데 이때는 NTT보다 5배 더 빠르고 8배 더 싼 인터넷을 공급하겠다 좀 자부를 했다고 합니다. 이때 당시에도 또다시 손정희 회장이 미쳤다라는 말이 나왔다고 하는데요. 네. 계속해서 손정희 회장은 좀 미쳤다라고 말하는 사업에 손을 대는 것 같습니다. 지금 앞에 PPT 보면요. 왼쪽은 상식적인 판단이라고 나와 있고 오른쪽은 손정희식 발상이라고 나와 있는데 상식적으로는 진입장벽이 높고 NTT와 경쟁 부담이 있는데 왜 초고속 인터넷 시장에 뛰어드느냐 이런 말을 하는데 손정희 회장은 필요성이 분명하고 모두 겁내하기 때문에 경쟁자가 적다. 좀 오히려 좋지 않느냐는 식의 사고 방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손정희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또 이동통신 사업에도 투입되게 되는데요. 일본 꼴찌 통신사였던 보다폰 재팬을 일본 역사상 최고 거래가인 18조 원에 인수를 했다고 합니다. 이때도 또다시 손정희 회장이 미쳤다는 말이 나오는데요. 18조 원이라는 어마무시한 규모 때문인 것 같아요. 하지만 그는 오전 1시부터 저녁 9시까지 가입자 간 통화 무료라는 좀 파격적인 폭탄 요금제를 조금 제안을 했고 가입자 수를 폭증시켰다고 합니다. 특히 손정희는 인연이 있던 스티븐 잡스를 직접 만나서 아이폰 독점 판매까지 내세웠다고 하는데요. 비전 펀드라는 것도 구성을 하게 됩니다. 2016년에 아직 하고 싶었던 일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사실 아까 50년 계획을 살펴보면 60세 은퇴를 하신다고 하는데요. 네네. 그 말을 이제 쏙 가져가게 됩니다. 사실 이 말에 번복을 하고 사우디아라비아 국부펀드와 애플, 퀄컴 등 앞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런 대규모 회사들의 투자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이 비전 펀드는 5년간 매년 20조 원의 테크 관련 기업에 투자를 진행하는 것으로 목표로 설립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상보다 조금 더 활발한 투자로 인해서 2년 만에 모집액을 전부 소진을 하고요. 2018년 비전 펀드 2호를 조정해서 AI 기업 등에도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비전 펀드를 통해 손정희 회장은 앞서 말씀드렸던 우버와 그랩 등 모빌리티 시장과 ARM 홀딩스, 엔비디아와 같은 반도체 기업에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고 우리나라 쿠팡에도 3조 원을 투자한 것으로 유명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2020년대 이후에 소프트뱅크 창사 이래 최대 적자를 기록하는 아픔도 겪었었는데요. 1월에서 3월의 적자는 무려 약 16조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소프트뱅크는 이 정도로 살펴봤는데 이슈들도 좀 가져왔습니다. 네네네. 제가 소프트뱅크 하면 또 야후를 빼놓을 수 없다고 네네네. 하면서 올해 좀 초중반에 있었던 이슈를 꼽아보면 좋을 것 네네네. 같더라고요. 그래서 라인 야후에 대해서 맞습니다. 제가 사실 생각, 좀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사실 네. 그쵸. 이슈가 좀 있습니다. 네.
이때 조금 많이 불거지면서 네이버에 대한 우려감이 많이 예, 솟구쳤었잖아요. 사실 그때 좀 이슈가 많았습니다. 네. 네, 한번 이 점도 살짝 소개해드리고 네, 다시 해주십시오. 한번 네. 이야기를 해볼까요? 네, 라인은 많이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카카오와 같은 어플인데요. 일본에서는 1억 2,200만 명 인구 중 9,700만 명이 이용 중이라고 합니다. 사실 네이버와 소프트뱅크가 라인 이전에는 페이페이와 라인페이라는 1, 2위를 엎치락뒤치락 했던 기업이라고 하는데 그 안에서 아무래도 경쟁사다 보니까 경쟁을 하면서 비용이 많이 지출이 됐던 것 같아요. 네. 이때 서로 우리 그냥 싸우지 말고 같이 합심을 해보자 하면서 라인 야후가 합쳐졌다고 하는데요. 이때 지분 구조를 조금 살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이버 소프트뱅크가 A홀딩스 지분을 50대 50으로 나눠 갖게 됐는데요. 이 A홀딩스가 라인 야후의 지분을 약 65%를 갖게 됩니다. 근데 이때 A홀딩스 이사회 의장을 소프트뱅크가 맡게 되었고 또 이사회 과반수를 소프트뱅크가 지명하게 되어 있어서 사실 실질적인 경영권은 소프트뱅크에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들이 있었는데요. 사실 네이버가 왜 이런 무리한 합병을 했는가 살펴보면 아무래도 국정 논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일본은 자국 중심주의가 좀 팽배하기 때문에 한국 기업이 사업을 확장하려면 이 소프트뱅크라는 기업의 힘을 좀 받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고요. 그때 이후에는 이제 아무래도 도쿄에 본사를 두고 있고 이사회의 과반수가 일본인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도 조금 논란이 되어 있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최근이 아니라 올해 초죠. 라인 야후의 유일한 한국인 이사였던 신중호 이사가 이사회에서 해임되면서 또다시 문제가 불거졌고 그러다 2024년에 일본국 정부에서 라인 메신저가 개인정보를 유출했다는 이 논란이 나오면서 다시 한번 라인 야후에 대한 걱정들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 기업이 네이버를 상대로 라인 야후의 지분을 매각하라고 좀 압박을 받았었는데요. 이에 대해서 진전이 어떻게 됐는가 좀 살펴보면 약간 국내 정부나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약간 미온적 대응을 했다라는 비판도 많이 받았었던 것 네이버는 같습니다. 미온적이 아니었고요. 국내 네. 정부가 좀 미온적이었죠. 근데 아, 일단은 그쵸. 제가 볼 네. 때 네이버는 어떻게 국내 정부가 좀 도와줬으면 하는 입장이었는데 국내 음, 정부가 지금 약간 미온적이다 보니까 네이버가 네.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음. 어쨌든 국민적 지지를 받아서 일단은 50% 지킨 거 아닌가요? 지금 네, 상황에서? 지금은 지키고 있고요. 네. 좀 네이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지분 매각 계획은 없다고 단기적으로 지금 대답을 제 거 했다고 잠깐 좀 합니다. 보여주시겠어요? 지금 요렇게 돼 있는 거 아닌가요? 지금 네, 맞습니다. 그렇게 지금 요렇게 지분 구조가 있네요. 요렇게 지금 돼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요렇게 지금 이게 노컷뉴스에서 했던 복잡한 구조인데 요렇게 지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사실 이때 정부가 미온적으로 나왔던 거는 아무래도 네. 한일 관계가 조금 회복되고 있기 때문에 네. 조금 민감하게 건들지 말자라는 네, 네, 네. 취지였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그때 그랬던 것 뉴스를 같고요. 네, 그렇게 그렇죠.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구조였던 것 같고요. 일단은 제가 볼 때는 지금까지는 일단 50대 50으로 되어 있는 것 같고 잘 지켰던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네. 다행스럽게 네, 제가 볼 때. 다행스럽게도 예. 지금 사실 네이버가 시총 10위에도 좀 위치하고 네, 있고 네. 계속해서 좀 좋은 네.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 네, 네. 이런 사태가 또 불거지면 좀 주주들의 우려심도 있을 것 그런 같은데 거보다 이제 사실은 그쵸? 네. AI를 하려면 데이터가 되게 필요한데 이런 플랫폼은 하루아침에 생기는 게 아니거든요. 그쵸. 근데 이제 이런 플랫폼이 세계적인 플랫폼 데이터를 모집하기 위해서는 정말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라인 같은 플랫폼은 정말 필요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맞아요. 그 카카오가 우리나라에서는 진짜 절대적으로 많은 분들이 쓰고 계시지만 라인은 동남아하고 일본과 이 아시아 쪽에서는 최고의 플랫폼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플랫폼을 갖고 있다는 건 정말 대단한 플랫폼인데 사실은 이거를 일본에 넘겨준다 이건 대단히 좀 안 좋은 건데 사실은 잘 지켰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은. 네, 그러니까 앞으로도 향후 10년간 이게 더 대단한 네. 거기 때문에 어쨌든 정부가 할 일을 사실 우리나라 국민들이 해줬다고 보시면 될 거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어쨌거나 정부의 원칙에 이렇게 넉넉히 있을 때 우리 나라에서 많은 분들이 힘을 합쳐서 잘 지켜주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네, 이렇게 좀 네이버와 이제
소프트뱅크 간의 갈등은 조금 마무리가 긍정적으로 됐다고 볼 수 네네. 있을 것 같고요. 또 시간상 하나의 이슈만 더 볼까 해서 가져왔습니다. 젠슨항과 이제 같이 있는 손정희 회장의 모습이 네네네. 보이는데요. 이때 되게 친하게 또 네네. 발표를 한 것 같습니다. AI로 일본 리셋, 젠슨항 손정희 손잡았다 이런 제목이었는데요. 소프트뱅크와 엔비디아가 13일, 11월 13일에 일본 도쿄에서 열린 엔비디아 AI 서밋 재판에서 양사가 파트너십을 맺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손정희 회장은 이제는 AI에 조금 더 관심을 갖는 모습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손정희 회장이 얘기하기에는 손 회장과 황 CEO 대담에서 엔비디아의 지원을 일본 최대 규모의 AI 데이터 센터를 만들고 있고 학생 연구자 스타트업이 거의 무료로 세운 AI 모델을 실험할 수 있게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앞으로는 또 이 패러다임 바뀌는데 AI 집중하겠죠? 아무래도 손정희 네네네. 회장님이. 근데 현재 이제 그 기본적으로 이제 일본이 네. 그 HBM 쪽이 아직까지는 좀 약한 편이라서 그쵸. 예, 그 이제 라피던스 쪽을 좀 강화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손정희 회장이 하려고 하는 것 같고 기본적으로 이제 구마모토 쪽에 공장을 지어서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네. 최근에 또 뉴스를 보면 일본 정부 역시도 AI 인지대를 좀 네네. 구축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라는 네, 기사를 있는 본 것 것 같습니다.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엔비디아를 초청해서 뭐 하려고 하는 것 같고 이제 예전에도 이제 자기가 3번이나 이제 인수하려고 했다고 뭐 농담도 하고 이러는 것 같은데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챗 GPT 개발사 오픈AI 직원들이 회사로부터 받은 주식을 일본 소프트뱅크에 매각을 해서 현금화하겠다 이런 기회가 있다라는 기사도 있더라고요. 이거 감이 많이 떨어지는데. 이제 결론은 또 손정희 회장님이 감이 떨어지셨다로 갈까요? 네, 예. 제가 볼 땐 저거 아닌 것 같은데. 네, 계속해서 좀 자신은 하고 계시는데 네, 네. 앞으로 어떻게 될지 조금 주목이 아니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일단은 안 돼요 기술력이. 네, AI는 좀 긍정적으로 보지만 일본 현지에서는 전망이 조금 좋진 않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네. 일본이 저 기술력이 안 되거든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앞으로는 또 손정희 회장님이 AI에 또 손을 떼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되겠고요. 네, 오늘은 시간상 여기까지 한번 지켜보고 네. 본부장님 오늘 손정희 회장님 봤을 때 어떤 생각 그러니까 드셨나요? 그 제가 볼 때 저분이 그 기본적으로 이제 어 많은 분들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제1교포라고 해서 한국분에 가깝다고 하지만 어떻게 일본분에 가까우신 분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뭐 성공 부분에서 많은 부분을 배울 점도 있겠지만 최근에는 이제 제가 볼 때는 뭐 그렇게 많이 성공하신 것 같지도 않고 감이 좀 떨어지신 게 아닌가 생각. 예, 그리고 이제 그 일본 기업인에 가까운 분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일본 기업에 가까운 분이라고 할 수 있고 일본의 이익을 위해서 최근에는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한국인 많은 분들은 한국 정에 가깝다고 생각하는데 한국에 가깝지는 않은 한국의 이익을 위해 하시는 것 같지는 않아요. 많은 분들 한국의 이익을 가깝게 생각하시는 그렇지는 않은 것 같고 라인 사태를 보면 더더군다나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여러 가지를 보면 특히 최근 라피던스나 오픈의 AI 기술이나 이런 걸 볼 때는 한국과는 무관하게 일을 하시는 듯한 느낌도 많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뭐 한국에 관련된 일도 많이 안 하시는 것 같고 뭐 그런 거 보면 그렇고 하고 이제 투자나 이런 것들도 예전 같지는 않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볼 때 그런 것 같고요. AI나 그런 부분에 반도체나 이런 부분은 제가 볼 때 한국이 더 잘하는 것 같아요. 네, 훨씬 맞습니다. 더 잘하는 것 같고 다만 예전에 이제 초창기에 이제 소프트뱅크를 일으킬 때의 그런 기백이나 그런 것들은 저희가 좀 배울 만한 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다만 최근의 행보는 그렇게 제가 볼 때 어떻게 보면 50년 계획에서 좀 끝을 냈어야 네, 됐을까요? 그런 것 같습니다. 후배들에게 이제 물려줄 때가 된 건데, 그러니까 빌 게이츠처럼 네. 물론 자선을 좀 하셨어야 되는데 너무 노욕이신 것 같은 느낌이 좀 듭니다. 제가 볼 때. 왜냐하면 정말 지금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 더 이상 하시면 안 되는 게 아니었나 생각이 좀 듭니다. 개인적으로는. 왜냐하면 감이 좀 떨어지신 게 아닌가. 그러니까 빌 게이츠가 괜히 내려온 게 아니거든요. 그쵸. 적당히 하고 자기가 물러나 주고 이제 자기는 자선 일을 하고 그런 게 낫거든요. 사실은 뭐 계속 하실 필요가 없거든요. 자기는 그때까지 딱 하고 그냥 물러나서 자선 좋은 일 하면서 지내도 되는데 계속 왜 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손정희 회장님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고요. 저희는 내일 또다시 4시 반에 경제톡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